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 아침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일교차 큰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한 지 26일 만인데요. 오랜만에 등교인 만큼 학생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 부모님은 이제 학교 가는구나 한시름 놓으실 텐데요. 그렇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한시름 놓는 일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4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세시장 현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고요. 2부는 반려동물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의사 윤쌤과 알아보도록 하죠.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무려 64주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폭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수도권 일부에선 집값보다 전세값이 비싼 경우도 생겼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 시장의 이런 현상은 계속 유지될 전망인데요. 전세 시장 현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부동산 114 리서치팀의 윤지혜 수석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표적인 이사철이라고 하면 봄,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봄, 가을에 활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와 이제 비수기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봄과 가을을 이사철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시에 이제 성수기로도 분류를 합니다. 예. 부동산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이동이 쉽지 않아서 비수기로 분류를 합니다. 예. 성수기에 해당되는 봄과 가을 모두 성수기로 분류는 되는데, 부동산 거래량 면에서는 가을철이 상대적으로 전월세나 매매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한 편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을철에 좀 활발하다. 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울은 64주, 수도권은 58주째 연속으로 전세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작년 5, 6월 이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60주 이상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월간 기준으로 보면 16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 이걸 다시 연간으로 확대해서 보시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따라 이제 다소 변동은 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매년 전세 가격은 매년 꾸준히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예. 특히 올해의 경우는 1월에서 8월까지의 이제 누적 상승폭이 5.9%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예.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계절적인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원래 전세값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굴곡 없이 상승세가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전세 제도가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한 계약 형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전세와 월세가 혼용됐죠. 이제 반전세라는 형태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예. 저금리라는 이유와 더불어서 과거보다 전세 대출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전세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에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미스매칭이 지금의 전세 가격의 장기 상승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로 새 임대차법의 시행을 이야기하는데요. 영향이 있나요?
일단 앞서 설명한 그 저금리 상황이 전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을 살펴보시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서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제한을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제한된 수준만큼은 올려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부작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4년 단위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2년 단위로 이루어지던 계약보다는 전세금을 더 올려받아야겠다 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오르는 전셋값도 문제지만 물량에 대한 걱정도 크거든요.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전세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경험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까? 일단 시장 내에서 인지하시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서는 체감이 되고 있고요. 원인은 두 가지 정도 확인이 됩니다.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영향이 일부 있고요. 그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 사이에 그 개인과 개인 사이로 이제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영향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보여주기가 꺼려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보러 가기 어려운 세입자분들이 할 수 없이 재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전세 시장에서 확인되는 물건 부족 현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 사이의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면서 생긴 일종의 이제 과도기적 현상의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전세 물량도 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일단 저금리 기조, 그리고 임대차 3법, 또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일단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가을철에 이사를 많이 하면서 물량 부족은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죠. 매년 가을만 되면. 올해는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 최근 10년 사이에 가을 이사철을 살펴보시면 9월에서 11월 사이에 보통 1에서 한 4%까지 상승폭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특이점은 아까 설명드린 코로나19,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의 전격적인 시행으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새로운 제도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을 이사철이 동시에 겹치다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전세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사실은 정부도 임대차 3법에 대한 해설집을 최근에 내놨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분쟁 조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도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정착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불리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장 내에 물건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롭게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은 과거보다 물건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4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지금은 계약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새로 계약 물건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높은 물건에 계약이 되는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에서 정부가 공급 부족 문제를 잡겠다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이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우선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들 수도권에서 2년 거주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거 전세를 찾아 좀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 물건은 없는데 특정 지역, 특히 이제 3기 신도시나 이제 서울 도심에서의 택지지구에 따라서 이제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에 물건은 없는데 특정 지역에 수요 유입되는 효과가 상당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전 청약이 3만, 그러니까 내년에 3만, 내후년에 3만, 총 6만 가구 수준인데요. 이게 6만 가구 정도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 대기하는 수요는 그보다 한 2배, 3배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 내에 전월세 시장 내에서의 물건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새 임대차법으로 오히려 2년 연장한 전세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수요가 좀 반대로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인데 어느 정도 좀 수긍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의 임차 수요가 전세 계약을 원하는 반면에 임대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세 물건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과거에 6대 4나 한 7대 3 정도의 비중으로 전세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면 지금은 한 5대 5 비중으로 전세와 월세 물건이 비슷해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일부 줄긴 했지만 전세 물건도 동시에 줄어들면서 정작 새로운 수요자는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임대차 3법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임대차 3법은 올해 가을 이사철이 굉장히 진통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뭐 4계절 정도가 지나면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 개인과 개인 사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일정 수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들이 가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제도가 이제 첫 시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보니까 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틀린 거죠.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소화되는 과정. 못해도 올해 하반기는 소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전셋값이 오른 영향인 건지 집값이 안정됐다고 봐야 할지 최근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선 일명 깡통 전세도 등장을 했다고요? 일단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몇몇 사례들이 나오곤 있는데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면 일명 깡통 전세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셋값은 매매가의 70에서 한 80% 수준을 넘어가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일단은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아닌데요. 그 매매 가격이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전셋값이 과도하게 높은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어느 쪽 지역이 이런 깡통 전세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서울에서는 일부 물건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하면 사실은 외곽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고 물건별로 보시면 아파트보다는 사실은 빌라나 다세대처럼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좀 이 정도면 지방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임대차 3법은 지역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다른 건 아니라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특히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그 4년가량의 전세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입주 단지의 경우 지방과 뭐 수도권 그 상관없이요. 과거에는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이 됐지만 요새는 새로 입주하는 단지더라도 전세금을 주변 시세나 혹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서 공통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도 전세 가격이 그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은 교통이 편하거나 혹은 도심지 위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전세 보증금이 무려 3,015억 원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깡통주택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다소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깡통주택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의 취지는 그
제도 자체가 특정 시기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해서 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 따라서 최근 2, 3년 사이에 그 보증보험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해당 제도를 활용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사례가 늘어났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예예. 어떻게 보면 전세 보증보험 제도라는 것들이 시장에 현재 이제 안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전세 보증금이 늘어났고 그러면 앞으로도 더 보증금은 늘겠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이 결국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제 이사 시점 조율이 안 되는 경우들은 미리 지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단순히 총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깡통 전세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연관성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전세난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인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물량 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정리하자면 최장 4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그 아까 설명드린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전세 물건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셋집 보유주기를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 유통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특정 지역에서의 아까 3기 신도시처럼 1차 수요 유입은 상당한데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에서 2022년까지 사전청약 6만 가구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청약 당첨을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그 거주 기간을 미리 채우려는 무주택자의 쏠림 현상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수도권 입주 물량, 아까 그 질문 주셨던 수도권 입주 물량이 당분간 줄어들 예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도 줄고 입주 물량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세 수요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세는 사실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난과 전세값의 상승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팀의 윤지혜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사무실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제대로 앉으세요. 제대로 서세요. 서고 앉는 것만 제대로 해도 바른 자세. 건강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대로 앉아보기, 제대로 앉는 요가 자세 단다사나를 배워볼 거예요. 단다사나. 그만큼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세 습관부터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마 우리 형진 아나운서처럼 등도 구부러지고 어깨도 말린 채로 앉아서 생활하시면요. 이거 없애자 이거. 멀리 가기 힘들 겁니다. 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좀 구부정해진 건 사실인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허리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무너져 있구나. 이런 생각만 인지해 주셔도요. 바른 자세로 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지하셔서 습관적으로 바른 자세로 몸을 바꾸시다 보면은 내 몸에도 자연스럽게 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다사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일상생활에서 앉아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허리도 꼿꼿하게 세워보고.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바닥에 앉아서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두 다리 사이는 간격이 없도록 두 다리 딱 붙여볼게요. 자, 내 두 발바닥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발바닥으로 계속 앞쪽을 밀어낼게요. 그리고 두 손은 엉덩이 뒤로 가져가서 바닥을 짚어봅니다. 자, 들이마시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누르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볼까요? 내 정수리가 하늘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척추 세워보시고요. 내쉬는 호흡에는 턱을 당겨서 턱 쇄골 가까워집니다. 뒷목도 길게 늘려내고요. 어깨 긴장도 편안하게 풀어줄게요. 요 동작이 바로 단다사나예요.
오. 간단하죠?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고요. 예. 척추 기립근을 세우는 힘, 이 허리 뒷근육을 최대한 세우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이 동작 10초 이어가시면요.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잘한다고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됩니까? 그럼요. 바른 자세가 생활의 변화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돌아다니다 보면 네. 꼿꼿한 자세 가지고 계신 분이 좀 강직하고 바른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바른 생활 사나이. 네. 네, 저는 고부정해서 바르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바르게 앉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맞아요. 사실 허벅지도 덜덜덜덜, 허리도 덜덜덜덜 요 자세 듣고 있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왜요? 하품을 쫙 하시길래. 아니 하품이 아니고 네. 입을 잠깐 벌렸습니다. 네. 사실 바르게 앉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요 네. 자세 해보면 아시다시피 좀 힘듭니다. 하지만 요 후덜덜덜 거리는 느낌을 느끼셔야지 제대로 따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척추를 바르게 세워보는 이 동작 통해서요. 척추 기립근 힘을 키워서 좀 바른 생활로 갈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몸에 좋아지는 건강 동작을 좀 하다 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습득이 되잖아요. 습관처럼 되기 때문에 3분 투자하셔서 이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동작 따라해 주시고요. 2부는 반려동물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오시죠.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기도에서 중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 지원센터 어떤 곳입니까? 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2015년 8월에 개소됐고요. 예. 도내 중소상공인들이 이 불공정 거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내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이랑 또 가맹이랑 대리점법 관련해서 분쟁 조정도 맡고 있고요. 예. 이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등록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이랑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달부터 이 공정위로부터 정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이양받은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이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어떤 전문 역량이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떤 문제를 센터를 찾으시는 건지 궁금한데 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모든 종류의 어떤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을 맡고 있고요. 예. 이제 2015년 이제 8월부터 이제 올해 7월 정도까지의 어떤 법률 상담 접수를 보면 한 1,518건 정도 접수 처리가 됐고, 예. 이제 올해 들어서만 벌써 363건 정도 이제 상담을 받았고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가맹사업 분야 상담인데 그 외에도 일반 민사라든지 하도급, 일반 불공정, 대리점, 또 대규모 유통업 관련해가지고도 꾸준히 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센터에 상담 접수를 하면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어떤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당사자들 간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서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끌어내서 조정을 성립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 7월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랑 업무 협약을 맺고 이 불공정 피해 법률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률 자문단으로 위촉된 변호사님들이 주 2회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별을 해서 좀 더 깊은 심화 상담과 법률 자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어떤 분쟁 상담을 하고 계신데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제 대다수 사건이 이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인데요. 예.
예, 특히 이제 가맹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점주님들이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해지에 관련해서도 점주님 입장에서도 참 억울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오픈 전에 그 주변에 바로 옆에 마트가 생긴다. 이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편의점 가맹본부 측에 이제 문의를 해본 거예요. 예. 혹시 옆에 마트 들어오는 거 맞냐? 그랬더니 이제 가맹본부에서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 말을 믿고 이제 결국은 편의점 오픈을 하게 됐는데 예. 오픈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옆에 바로 마트가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크게 하락을 하겠죠. 예. 그래서 분쟁 조정을 이제 저희 쪽에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 청취를 거쳐서 좀 합의를 시도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가맹점주님이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이제 본부랑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분쟁 조정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한 통 가능하고요. 예. 031-8008-55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상담원 통화 후에 담당 변호사와 매칭이 되고 분쟁 조정 신청은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한데 예.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문제는 개인이 좀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고민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론 부모님 계신 고향에 안 가는 대신 여행 가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죠. 자, 이렇게 연휴 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매번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요. 집에 두고 떠나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홀로 있을 식구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과의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뵙는데.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아니, 아침부터 조금 실례지만 오랫동안 윤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뵙는데 고양이 같아요. 별명이 독거노묘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닮아가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골랐는데 그 고양이를 사람이 닮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시추를 좀 키워야겠네요. 퍼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독이 의외로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공격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항상 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명절처럼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예. 일종의 자기 영역권에 대한 침입행위로 간주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명절이나 연휴 혹시 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명절이나 연휴에. 예. 그렇다 그러면 고양이는 대피를 시키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조그만 방 하나를 정해서 그 안에다 평소 고양이가 사용하던 숨숨집이나 캣타워나 밥그릇, 화장실에다 옮겨 놓으시고요. 그 안에서 안 꺼내고 안 나오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신 손님들에게도 이 방에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를 당부해 주시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안에 함부로 음식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오면 괜찮아도 너무 여러 사람이 한 번 하면 대부분 놀래서 숨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대피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1인 가구 중에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장거리 이동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장거리 이동이 꼭 필요한지 한번 자문을 해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정말 데려가셔야 되는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고양이가 차 타는 걸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이동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행을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단순 이동이 아닌 이동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또 살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며칠이라도 지내다가요. 이게 고양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동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동이 필요하다,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오랜 기간 집을 비워야 된다 이러시면은요, 이동 간의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 중에 반드시 캔넬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동장이라고 하는 고양이용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서만 이동시키고 차 안에서 절대 꺼내지 않으실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이 안 돼서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게 좋고요. 목줄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목줄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여행지나 이동 중에 고양이 잃어버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고양이는요. 자기가 모르는 낯선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공포심을 느낀 고양이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도망가는 쪽을 택하는데 한 번 고양이가 맘먹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주인이 불러도 안 돌아봐요. 그거는요. 네. 그럼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곳에서 낯선 곳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꼭 목줄에 전화번호를 꼭 새겨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캐리어 밖으로 꺼내실 때는요. 고양이용 하네스를 장착하고 줄을 맨체로 꺼내시는 게 그나마 잃어버릴 가능성을 낮춰주시고요. 이동 중에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고양이들이 좁은 데 갇혀가지고 오랜 기간 이동하면 모션 시크니까 멀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제 같은 걸 충분하게 치워주시고 차 안에 냄새를 없애주시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면서 차량을 쉬었다 가시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쉬실 때는요. 차 밖으로 사람이 낼 때 고양이 캐리어도 같이 갖고 내리셔야 돼요. 차 안에 고양이만 두고 내리시는 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공포심을 느끼면 새로운 환경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좀 달라붙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도 동일해요. 공포심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얼어버리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은요, 보통 조연들이 그런 영상을 많이 취하고요. 두 번째는 공격을 하거나 보통 주인공들이 많이 하죠. 맞서 싸우려 그러죠. 세 번째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보통 행태를 취하게 되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대개는 공격하거나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나중에 낯선 환경에서 도망가는 쪽을 택해요. 자신의 영역이 아니까. 영역권 안에 있으면 공격을 택하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해요. 보통 주인한테 치대는 건 대부분 얼어버리는 쪽을 택한 경우거든요. 도망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낯선 곳에서는 도망갈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담당 PD가 선생님 말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듣기 좋아요. 강아지도 같은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도 멀미 일단 처방을 위해서 병원에 먼저 방문하셔서 멀미약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장거리 이동해서 강아지들이 구토가 많거든요.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멀미약은 이제 구토 억제제를 처방해주고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먹이면 24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아주 좋은 구토 억제제들이 많으니까 멀미약 꼭 처방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토나 멀미 같은 경우는 냄새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차 안에 방향제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은 치우고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환기는 꼭 시키시고 쉬엄쉬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 멀미약도 있습니까? 반려동물 멀미약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미라는 개념이 사실 세반고리관의 정전기관의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그래 생기는 게 멀미인데 동물은 이 세반고리관을 효과적으로 어떤 진정을 시킬 만한 약제가 없습니다. 사람과 달리.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토 억제제나 아니면 시제이션, 진정제 계통의 약을 쓰게 되고요. 효과적인 구토 억제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참여가 좀 저조한데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이들의 질병 시그널 좀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장거리 다녀온 후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한데 고양이들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나 장거리 운동에서 몸이 느낀 피로도는 사람 이상으로 심합니다. 차량의 진동이나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 다른 영역에 갔다 왔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토, 설사,
식욕부진 아니면 디프레션이라 그래서 숨고 안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증상들은 24시간 정도 경과하고 자신이 안정을 취하면 다시 나오고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질병으로 보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뭐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집에 혼자 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펫 호텔 등도 있지만 집 이외의 공간을 불편해하는 고양이들도 많을 텐데 집에 혼자 있어야 할 고양이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2박 3일, 그러니까 3일 이내 기간 정도라면 고양이 혼자 있는 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여러 군데 충분하게 놔주시고요. 한 군데 놓으면 한 번에 다 마셔버리거나 엎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물그릇을 놔주시거나 아니면 수도꼭지 약간 틀어놓고 하시면 알아서 마시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밥을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캔 종류는 되도록 상할 수 있으니까 놔주지 마시고 건사료 위주로 여러 군데 놔주시고요. 간혹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도 여러 군데 놔주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똥오줌을 싸다가 더 이상 똥오줌을 쌀 데가 없고 들어가면 똥오줌을 밟을 위기에 처하면요. 다른 데다 똥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을 똥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임시 화장실도 2-3군데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혼자 있는 고양이가 사고 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 레인지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요. 고양이가 의외로 밟아서 그걸 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새마다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게 그렇군요. 실제 소방관의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전기 레인지는요. 정전 방식이라 해서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게 인덕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덕션입니다. 고양이 발바닥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 발바닥을 눌러서 그걸 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원을 빼고 가시거나 그 위에 보호 커버, 실리콘 보호 커버가 따로 팔아요. 고양이가 밟아도 안전할 수 있는 커버들이 있으니까 그걸 씌우고 이동하시고 뭐 집안 청소는 기본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3일 이상의 기간을 비워야 될 경우에는요. 패시트 회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집에 방문해서 고양이 상태를 점검하고 밥과 물그릇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치워주고 가는 이런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업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지인 찬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겠군요. 한 해에 10건 이상의 화재 사고가 고양이로 인한 인덕션 사고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상담을 좀 이어갈 텐데요. 1246번님께서는 키우던 고양이와 최근 동갑내기를 입양했습니다. 둘 다 3살인데 입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아직도 서로 냥냥 펀치를 날리면서 싸워서 이번 명절 2-3일 집을 비워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주의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일단 3살이면 사실은 합사할 때 되게 확률이 떨어지는 합사거든요. 합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에너지감이 둘 다 지나치게 높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1살 미만이 넘었기 때문에 잘 안 지낼 확률이 높은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 같고요. 일단 3일 이내라면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뭐 한 마리만 데려가시든가 2마리를 논다 그러면 충분한 물과 밥을 더 많이 화장실에 충분하게 확보해 준다 그러면 그래도 싸울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가 더요. 둘이 싸워서 뭐 피투성이 나고 이런 경우는 아니죠?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덜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말리면 더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싸운다는 건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도 자원에 들어가겠지만 주인의 사랑이나 주인의 눈길도 자원의 하나로 봐요. 얘들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자원이 하나 줄기 때문에 싸울 확률은 낮아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일 떠나기 전에 한번 뭐 동영상을 좀 켜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지. 지내는지 대부분 다 자면서 따릅니다.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 고양이가 무엇을 하나 확률을 봤더니 3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대부분 하루 종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창밖 쳐다보거나 TV 보기 행동을 하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루밍만 하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자기 몸을 핥는 고양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고양이가 있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행동 자체를 셋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고요. 이게 전부 다 무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심심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 그러면 창 밖을 볼 수 있게 커다란 창에 고양이가 누울 수 있는 해먹 같은 걸 설치해 주신다든가 캣타워도 창가로 이동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예 TV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가 나오는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를 틀어놓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어항 같은 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양이 하루 종일 그것만 본다 그래요. 어항을 놓으면은요. 그래서 무언가 보거나 즐길 거리가 없으면 결국 고양이는 자기 몸을 핥거나 잠만 자는 이런 행동만 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창밖을 하루 종일 보는 고양이 옆에 커피 한 잔 놔드려야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1688번님, 강아지 데리고 이민 갈 생각인데 중형견이라 수화물로 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일단 그거는 담당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그 나라별로 되게 법이 복잡한 나라들이 많고요. 특히 섬으로 된 나라들,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필요 서류나 검사 항목, 때에 따라서는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 나라 검사 앱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컨펌 받고 서류 검은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하는 전문 회사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강아지를 해외로 이주시키는 담당하는 회사가 그렇죠. 서류 작업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에 문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실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608번님께서는 이제 5개월 되는 비숑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더욱 심해졌어요. 입질 교육을 시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어머니와 저한테만 유독 심하다고 하셨네요. 일단은 입질을 하고 싸납게 군다는 것 자체는요. 아직 어려서 그렇게 커요. 왜냐하면 무언가 요구할 때 입질을 했더니 가장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요구할 때 입질을 하자 이렇게 굳어진 거고 딱 가만히 보니까 특정 사람한테 입질하면 그게 더 쉽게 이루어졌던 거죠. 밥을 준다든가 놀아준다든가 어떤 입질을 하면 포상이 계속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건데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포상을 입질할 때마다 포상을 줬어요. 놀아줬다든가 입질할 때마다 밥을 줬어요. 포상을 했고 입질할 때마다 간식을 줬어요. 포상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입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학습되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버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당하시면 더 이상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무시를 하세요. 입질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걸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92번님. 집에 캠을 달아서 고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잡니다. 괜찮나요? 하셨네요. 역시 아까 세 가지 경우 중에 잠만 자는 경우고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혼자 있는 고양이를 위한 여러 가지 놀이 장난감도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상자를 집에 놔주시고 고양이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장난감을 놔주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TV를 켜주신다든가 조그만 어항 하나 놔주셔도 고양이의 무료함을 훨씬 달래줄 수 있고 잠자는 대신 뭔가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창밖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어항 같은 거 키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깊어가는 가을의 내음을 맡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